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더 취약해져요. 고지혈증은 남성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여성분들 굉장히 의외죠.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고지혈증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데, 여성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가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 수치는 감소하게 돼요. 이 LDL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죠. 미국 하버 UCLA 의료센터 연구팀은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은 저해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혹시 주위에서 혈관질환 관리를 못해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질병은 혈관에 쌓인 지방이 주범인데, 혈액 속 지방의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은 우리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요. 이 고지혈증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 고지혈증에 대한 모든 것 같이 알아볼게요. 고지혈증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피검사 결과를 볼 때 익숙하게 듣는 단어죠. 이 고지혈증이라는 게 뭘까요? 고지혈증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 과하게 축적돼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과 다양한 합병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죠.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있는 지방질,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지혈증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 가장 기본적으로 이 수치를 기준으로 고지혈증에 대한 약도 달라지고 약에 대한 기준도 세울 수가 있는데, 고지혈증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잘 인지가 되지 않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동맥경화도 일으킬 수가 있고, 결과로 심장병이나 뇌졸중, 고혈압 등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콜레스테롤, 듣기만 해도 뭔가 몸에 해가 될 것 같고 우리 체내에서 빨리 없어져야 할 것 같죠? 근데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흔히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 성분인데, 사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 성분, 이거 아셨나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호르몬, 비타민 D,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인체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은 모든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혈관을 막는 주범인 콜레스테롤이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라니 참 의외인데요. 세포막은 이 세포가 외부 환경과 소통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이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포막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또한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부신 호르몬 합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콜레스테롤이 몸속에 없다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피부에서 햇빛을 받으면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비타민 D를 만든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의 합성에도 영향을 준다니 놀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필수적인 비타민 D를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 체내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콜레스테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큰 문제가 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 다른 말로 고콜레스테롤의 위험성, 그리고 그에 따라 생기는 질병들, 바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고콜레스테롤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혈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고지혈증이 지속이 되면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결국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동맥경화증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만드는 질환이에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질환 3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장병이고, 심장병은 고지혈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고지혈증은 심장병의 발병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혈관벽에 지방이 축적되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장에 산소 공급도 부족해지고 결국엔 심장마비, 협심증,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죠. 고지혈증이 유발할 수 있는 질환 2번째는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에는 뇌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발생될 수 있는데, 고지혈증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차단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높아지고 특히 동맥경화로 인한 혈전 생성이나 혈관도 막혀서 발생하는 뇌졸중인 허혈성 뇌졸중이 아주 큰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고콜레스테롤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 세 번째는 말초동맥질환이에요. 말초동맥질환 들어보셨던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계신데 이 질환은 다리나 팔과 같은 말초 부위의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질환이 생기면 심하신 분들은 걸을 때 다리도 매우 아파요. 저리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다리의 피부 변화나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일상적으로는 이런 수족냉증 같은 질환도 빈번하게 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무서운 질환을 일으키는 고지혈증, 과연 고지혈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지혈증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습관, 생활습관,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의외의 원인들 세 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이와 성별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족력이라고 얘기하는 유전적 요인 말고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고지혈증의 위험이 커져요. 이는 호르몬의 변화, 대사율 감소,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 감소 등의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더 취약해져요. 고지혈증은 남성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여성분들 굉장히 의외죠.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고지혈증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데 여성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가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 수치는 감소하게 돼요. 이 LDL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죠. 미국 하버 UCLA 의료센터 연구팀은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폐경기 여성 579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추적 관찰했대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심장 동맥의 플라크 수치가 고령 여성의 경우 젊은 여성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는 중년 이후에는 남녀 불문하고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비만이에요. 많은 논문과 실험을 통해서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데 비만이 되게 되면 지방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또 커지게 되고 이 세포에서 염증 물질이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지방대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에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높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낮아지는 거죠. 또한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키게 돼서 혈액 내 혈당에 대한 인슐린의 반응이 잘 안 된다.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혈당 조절 문제도 일으키게 되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농도도 급해서 지방이 간에 축적이 돼서 지방간과 같은 증상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고지혈증을 막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가 필수라는 거 잘 아셨죠? 고지혈증에 악영향을 주는 세 번째 원인, 흡연과 음주예요. 담배는 백해무익이라고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금연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 혈관 질환을 예방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꼭 끊던지 줄이시는 게 좋은데 흡연과 음주는 고지혈증에 안 좋은 습관이에요. 흡연은 혈관도 수축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도 높이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흡연은 혈관벽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증도 유발시킬 수 있고 심장병, 뇌졸중 나쁜 거를 마시고 계시잖아요. 또한 음주도 중성지방도 높일 수 있고 고지혈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체중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위에서 말한 비만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위험한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들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과연 무엇을 먹어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는 고지혈증 관리에 매우 유익한 음식인데 기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니 신기하죠. 이 올리브유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모노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줘요. 올리브유는 튀김을 할 때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샐러드나 드레싱, 구운 음식에 사용하면 좋고 모든 음식이 그러하듯이 올리브유 또한 과유불급,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적당량, 좋은 품질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은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생강의 성분으로 인해서 고지혈증도 개선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생강은 또한 혈액순환도 개선해주고 이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실명갈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생강은 혈당도 안정화시키고 체중 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은 차로 마시거나 생강을 얇게 썰어 생으로 먹거나 생강즙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다시마예요. 여러분 다시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다시마에 초고추장을 살짝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다시마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도 매우 좋아요. 이러한 다시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알긴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서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는 효능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았는데 몸에 좋은 것이 있다면 나쁜 것도 있겠죠. 사실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에 안 좋은 것을 잘 알고 피하고 줄이는 게 필수죠. 혈관 건강을 위해서 꼭 피해야 할 음식을 두 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고지혈증을 위해서 절대 피해야 할 음식 첫 번째는 튀김류예요. 튀김류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부분적으로 경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불포화 지방의 일종인데 자연적으로 일부 동물성 식품에서 미량 존재할 수는 있어요. 대다수 트랜스 지방은 가공식품,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라면 등에 들어있죠. 이 트랜스 지방이 고지혈증도 악화시키고 체중 증가와 혈당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데 트랜스 지방은 체내 염증 반응도 촉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속이 되면 혈관에 손상도 주고 동맥경화도 가속을 시킬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가 있어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꼭 피해야 하는 음식 두 번째는 빵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빵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포화지방까지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버터 대신 마가린을 써서 만든 크루아상, 고로케, 꽈배기, 튀김 빵 종류, 동물성 크림 대신 쇼트닝을 넣은 크림빵 같은 종류는 칼로리도 높고 포화지방도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도 안 좋아요. 또 흰빵이나 달콤한 빵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가 있겠죠. 중성지방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당으로 전환이 돼서 인슐린 저항성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빵의 섭취를 줄이시는 것을 좋고 맛있는 빵은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명심해 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빵을 안 드실 수가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거 아시겠죠? 이번에는 콜레스테롤에 관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 바로 나갑니다. 콜레스테롤의 70%에서 80%는 우리 몸에서 합성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체에서 콜레스테롤의 약 80%는 체내에서 합성이 돼요. 정답을 알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되는데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만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주요 경로는 간에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은 유전자와 호르몬 등등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별 영향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막 먹어도 괜찮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콜레스테롤은 우리 간에서 주로 합성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인 식이콜레스테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어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량이 증가할 수가 있고 이러한 넘치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이는 거죠. 그렇지만 식이콜레스테롤이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소개해드린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식습관과 운동으로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이 외에도 스트레스 관리는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 스트레스에 장기간 지속되거나 장기간 노출되면 신체의 여러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들이 혈당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죠. 특히 이 코르티솔은 간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과정을 촉진을 시키고 이로 인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중성지방도 증가될 수가 있죠. 또한 코르티솔은 인슐린 저항성도 유발할 수 있어 고혈당과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 고지혈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려면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해 매일매일 즐겁게 생각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 잊지 마세요.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죠. 마늘 껍질을 오늘부터 는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 정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은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죠. 마늘빵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가 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가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에 30분 정도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 건데요. 1인분을 할 때 마늘을 한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에 S알리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서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적으로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이 되고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 차를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다가 소주를 반컵 정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을 약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이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체질이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도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도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 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되겠죠.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합니다.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되게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서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가 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또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도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2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 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 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혈관 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린이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의 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배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도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뤄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근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예요.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 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에서 6종류나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의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이해서 재배하는 거예요.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어요.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됐대요. 종양의 크기도 컸대요. 크기가 약 탁구공만큼이나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다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해요.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서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두부를 구매하실 때에는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바로 유부를 드시는 건데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사용되죠.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돼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실명과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지만 과하지 않게 드세요.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뤄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가 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돼서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되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나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등의 성분이 풍부하고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두부는 이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돼서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또 이 두부 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콜린은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도 발휘하게 되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서 남성 호르몬도 조절해 주는 역할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돼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예요.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건데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 영양 성분 함량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란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이 계란이 들어가는 것은 맛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거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죠.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이에요.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부족하죠.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죠.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블루칸,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극대화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해서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죠.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